친목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승훈 PD 얘기하면서 친목질 얘기했죠. 친목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야 친하게 지내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친목. 그러니까 친목을 다진다. 뭐 그렇죠?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그 동호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동문, 동창 이런 데서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소수의 몇 명끼리 뭉쳐서 노는 걸 친목을 다진다, 뭐 친목질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의 친목질은 좀 다르죠. 정치판에서의 친목질이 뭘까요? 정치인들끼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한 소리를 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친목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 세상의 정치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따로 떨어져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분명히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그런 것의 끝판이 뭡니까? 당이 되는 거죠, 당. 그리고 더 큰 범위로는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 예를 들면 뭐 촛불 시위 같은 거. 그죠? 뭐 세월호에 대한 분노. 이런 거는 뭐 정치를 뛰어넘은 인도적인 얘기고. 그죠? 그런 거니까. 친목질을 제가 왜 가져와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물며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밥을 먹는다? 뭐 웃으면서 악수한다? 그럴 수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친목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이 김성태 의원하고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고 사적으로 전화도 하고 하겠죠. 근데 뉴스공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국정농단 시즌에서 김성태는 실드 치는 입장이고 안민석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었죠. 김성태가. 그때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탈당한 김성태 보고 자유한국당을 친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땅이라고. 그리고 지금 뭐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돌아갔죠. 제가 안민석 의원을 칭찬한다 뭐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목질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좀 갖고 와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친목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초를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런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해서 제가 이 말을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시는 거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친목질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친하게는 지내되 할 말을 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잘했다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은 다시 돌아갈 땅이라고 되게 비아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서 안민석 의원한테 욕 엄청 먹었죠. 김성태 의원이. 그런 모습이어야 친목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하게는 지내되.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나와 같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들 중에서도.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고모, 이모, 외삼촌, 뭐 많이 있겠죠?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와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분들이 계셔요. 혹은 꼭 자한당이나 이런 그 바미당 이런 걸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할 수도 계시고, 그죠? 혹은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말을 안 합니까? 밥을 같이 안 먹어야 됩니까? 연락을 끊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일과 일상생활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그게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 거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가족사로 연결 지은다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거기서는 좀 분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정치적인 행보,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 가족들하고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불편해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친목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그렇게 좀 해드린 상태에서, 그러면은 친목질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극악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친목질을 가장 극악하게 했던 사람들. 제가 번뜩 떠오르는 사람은 민비입니다. 민자영이. 애초에 흥선대원군은 민비를 며느리로 맞을 때 외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컸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어린 시절에 한량처럼 일부러 지냈죠. 뭐 그게 일부러다 아니면 진짜다 뭐 얘기가 많긴 하지만 뭐 후일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중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고 외척이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를 받을 때 어떤 능력이라던가 인품이라던가 그런 것도 물론 봤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뭐였습니까? 외척이었습니다. 외척 친목질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외척이 전혀 세력이 없는 이 민비를 데리고 온 겁니다. 또 하나 무서웠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 외척에 대해서 조선시대 이방원이죠. 이방원도 외척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 자신의 계모인 강씨, 그죠? 강씨 부인이 그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났죠. 뭐 물론 첫 번째 것만이었지만 강씨 때문에 일어난 거는. 어찌됐든 그렇게 그 힘겹게 외척 때문에 본인이 이제 왕 자리에 오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그 장인인 시몬, 그죠? 시몬을 죽여요. 그렇죠?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 시몬 대감을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제가 민비를 갖고 온 거는 왜 갖고 왔냐, 이 시몬 대감처럼 작사를 내야 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흥선대원군이 민비를 선택한 이유, 민자영을 선택한 이유가,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 처음에는 조곤조곤 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민비가 애를 낳는데 똥구멍이 막혔다 그랬죠. 그래서 민비는 그거를 외과의로, 아무래도 이때는 근현대니까 외과의로 똥구멍을 뚫어주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자식이잖아요. 왕의 자식을 자식에게 칼을 대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다 유교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민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식을 흥선대원군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수를 결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씨성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벼슬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씨에 대한 외척을 스스로 만들어요. 없는 외척을. 사돈의 팔촌지간 뭐 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됐든 민씨라고 성을 달고 있으면은 전부 다 벼슬을 줬습니다. 이때 내린 벼슬이 200 몇 개라던데. 하여튼 자세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00개가 좀 안 되는 벼슬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권내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암투를 시작하는 거죠. 누구랑? 흥선대원군과. 이게 바로 저는 침묵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는 것조차도 만들어내는 이런 침묵질. 그리고 이 침묵질은 공정함과 어떤 민분을 위해서 이렇게 분연이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일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그죠?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빼앗는 일들, 새로운 역성 혁명을 하는 것들,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게 다 역성 혁명이죠. 있어 왔었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갖고 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침묵질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침묵질. 민비처럼 침묵질을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없는 것을 만들어냈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전혀 그 능력과 어떤 그 장점과 도덕성과 인성 이런 게 전혀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오로지 민씨,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만 발탁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모군란 터지고 나라가 작살난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민자영 혼자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흥선대원군도 했고요. 그 둘의 싸움을 전혀 중재하거나 말리지 못했던 민비의 남편이었던 고종도, 그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누구에게 꼭 100% 책임이다. 누구는 뭐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민비가 했던 행동은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일이었고 그 일에 제일 가해자 중에 제일 1번 가해자라고 친다면은 제일 책임이 많은 사람이 민비죠.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능력이 무시된 벼슬을 내려주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침묵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무시되면요. 그 다음에는 도덕성도 무시되고 인성도 무시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줄 서는 거죠. 줄 서. 벼슬을 내려주는 사람한테 줄 서는 것밖에 내가 벼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침묵질을 할 테고 도덕성이 좋은 사람도 침묵질을 할 테고 인성이 그래도 꽤 괜찮았던 사람도 침묵질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면은 낙향해서 집에 가야죠. 어차피 벼슬을 못 하는데 그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벼슬을 내려주는 사람 눈에 들지 못하면 줄서기를 하지 못하고 아부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하지 못하면은 벼슬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응? 지내는 선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목질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이런 이걸 바로 친목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목질이 거대해지면 뭐가 됩니까? 개파질이 되죠. 개파질. 그러니까 이 민비가 했던 이 친목질은 개파질이 되어서 상대 개파인 흥선대원군을 밀어낸 겁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이나 자기 시아버지인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집안에서 개판 5분자 아사리판이 난 걸 본인들 스스로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고 민비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에게 그런 나라 안의 일을 정리할 만큼의 힘이 없었거든요. 둘 다. 그러다 보니 양측의 싸움을 외세를 불러들였고, 외세를 불러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외세가 봤을 때, 야, 이거 집안이 개판인데 우리가 먹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집안 싸움을 개판으로 하면은 밖에 있는 적들이 우습게 봐요. 우습게. 그게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7석으로 시작해서 152석까지 만들어줬어요. 과반 이상을 채워줬습니다. 지지자들은. 분명히 정치인들에게 속았지만, 그 전까지 계속 속았지만 정치인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고 노무현 대통령을 믿어드리고 지지하고 존경하면서 47석짜리 보잘것없는 정당을 152석으로 채워줬어요. 무려 이때 초선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이 정치인들 뭐 했나요? 개파질 했죠, 개파질. 친목질하고. 그리고 당에서 제일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친목질을 하고 있으니, 친목질 개파질만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것에 동조한 108명은 뭐 했나요? 질서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예. 이 당시에. 왜? 줄만 잘 서면 되거든요. 어느 개파에 줄 서 있으면 내 자리는 보장받는 것 같았거든. 어느 개파에 제일 줄 서 있고 누구를 내가 내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고 정책을 만들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나 끼고, 지들끼리 친목질이나 하면은 재선, 3선, 4선, 더 높은 자리 이런 데 갈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우리당? 누구 책임이라고 그러죠? 적폐들은? 좌적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갖고? 지지자들이 갈라치기해서 날라갔다 그러죠?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개파질하고 친목질해서 망한 겁니다. 무려 개파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파가 12개나 있었어요. 자, 이제 밖으로 외척을 한번 봅시다. 외세. 이 당시에 외세는 어디가 됩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얘네들이 국회의원 자리를 과반까지 빼앗겼을 때 어떤 위기감이 있었겠습니까? 존나 쫄았어요, 처음엔.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본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나오나 본 거죠.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몰라? 지들끼리 졸라 싸우네? 지켜봅니다.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이재명을 가운데 두고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거 지켜보듯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나라당의 힘이 훨씬 셌죠.
그렇게 하다 보니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이 중심을 잡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상화시켰으면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한나라당에서도 이탈을 해요. 예? 그냥 한나라당이 아닌 그 소수정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뜻에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국정농단 때 보세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큰 소리를 내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줘서 152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쫄았잖아요. 그래서 그 쪼라들은 그런 마음으로 동태를 살핍니다. 열린우리당이 뭐 하는지. 근데 엄청 공정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시스템을 만들고 질서를 지켜내면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뻘짓을 하니까 우스워 보였더니 시작한 거죠. 지난 국정농단 때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몇 표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찍었겠어요? 물론 그 안에는 탈당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탈당한 사람도 있었죠. 그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엔, 찬성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엔. 근데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 이런 분노, 이런 열망,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가장 하찮게 보이기도 해요. 하찮을 때는 왜 하찮아 보일까요? 4분 5열 됐을 때 하찮아 보이죠? 그러면 이 지지가 4분 5열이 왜 될까요? 정치인들이 본인들끼리 헛짓거리하는 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지지자들은 갈라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그나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한번 겪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열린우리당이 망했고, 우리가 잘못해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탈당까지 하셨고, 우리가 잘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엄청 많이 성숙했어요.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몇몇 논객들과 몇몇 셀럽들, 몇몇 정치 평론가들에 의해서 나의 의견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물론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울기의 어떤 척도를 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먹은 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기었던 마음을 왼쪽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지금의 문파들은 다 그렇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빨리 깨달으면은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되는지 정치인들이 금방 눈에 뜰 수 있을 건데, 그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든 건지, 애써 안 뜨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본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친목질을 하고 개파질을 하려고 문파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친목질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공정작가에 대한 정문영 기자의 기사부터 공정작가가 했던 것들, 공정작가 얘기도 제가 이 얘기를 빼먹군요.
공정 작가가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폭로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발언을. 개인적인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공정 작가가. 그러면서 이창윤 씨가 이재명 바에서 이재명 까로 돌아선 거고요. 그게 바로 친목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둘이 긴밀한 관계였어요. 특히 그 주진우 기자가 이런 폭로 같은 거 전문으로 캐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공정 작가랑은 죽이 잘 맞았죠. 근데 둘이 한 모습을 보고 공정 작가가 뭘 보고 그러겠나요? 이재명이 김부선에 대한 그런 거짓 증언,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폭로를 한 거고. 친목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꼬집는 겁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사과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친목질이 아닌 거예요.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이재명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홍준표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랑도 밥도 먹어도 되고 친하게 지내도 돼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도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꾸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말려야 되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친구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악어 동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악어 동화. 전에 했는데 뭐 다시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새로 듣는 분들을 위해 그냥 다시 재방송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엄마 악어와 아기 악어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 악어는 아기 악어를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아기 악어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랬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물어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고 굉장히 버릇없는 짓을 해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기 악어는 어느 날 어떤 상점에서 물건이 너무 이쁜 게 있어서 그걸 훔쳐와요. 엄마한테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훔쳤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엄마 악어는 아이고 이쁘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기 악어는 훔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기 악어는 상점에서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또 훔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걸려요. 그죠?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걸렸습니다. 경찰이 왔고 이 엄마 악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여러 번 훔쳤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아기 악어를 혼내지 않았나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 안에서는 경찰이 이 아기 악어를 처벌하려고 데리고 가요. 뭐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 동화 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처벌하려고 데리고 갈 때 아기 악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며 엄마 악어한테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귓속말 할 게 있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악어가 옆으로 가요. 그랬더니 아기 악어는 엄마 악어를 꽉 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가 나한테 이쁘다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물론 이거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분별력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죠.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고 혹은 이건 잘못한 거라고 꼬집어주지 않는 것
이런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충분히 알 만큼 나이가 드셨음에도 다들 안타깝죠. 네. 부디 공지영 작가의 용기 있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게 무의미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문파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해왔던 정치에 대한 행보, 우리가 믿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최근에 그 김영건 의원에 대해서 하면서 실제로 오준기 행정관이 50만 원 때문에 남은 정치 인생을 통째로 다 날릴 뻔도 했던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정치인들, 오준기 행정관이나 김경수 도지사나 이낙연 총리님이나 등등등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를 믿고 더 본인의 단속을 잘 하겠죠. 친목질도 안 하고 개파질도 안 하고, 그죠? 왜?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정치 인생을 더 길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에서 손을 놓으면 자기네들이 죽는 줄 아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봐라, 문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봐라. 너희도 우리에게 지지를 받고 싶다면은 저분들처럼 행동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지를 해준다.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줘서 저쪽 좌적패 쪽에 붙어있는 정치인들을 떼어놔야 됩니다. 자꾸 줄 서 있는다고 그게 동아줄인 줄 알면요, 열린우리당처럼 폭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나만 아니면 되지? 10년 전 패러다임이죠, 그거는. 10년 전이나 하던 겁니다. 지금은 나만 아니면 되지 하면은 뒤통수 한 대 쳐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